인공지능에 대한 발전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조망하기 위해서 주로 구글, 나사 이런 쪽의 양자 컴퓨팅 연구를 살펴보는 식으로 할 겁니다.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 지적 능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 하드웨어는 당연히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는 현재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슈퍼컴을 아마도 모델로 할 테고요. 소프트웨어는 딥러닝에 기반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이 뇌과학, 우리가 뇌를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로모픽 컴퓨팅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고요. 뉴로모픽 컴퓨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아마도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인공지능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약한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지시에 복종하는 그런 정도의 인공지능. 스스로의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그 판단은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판단.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주관이 개입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죠. 이러한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거부를 하든 거부하지 않든 기술 진화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이 문명의 진화이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 하드웨어로는 불가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저의 톡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약한 인공지능은 현재 하드웨어라는 것은 그냥 로컬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슈퍼컴 혹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어떤 구글 정도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빅서버에서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파고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렇지만 그것 역시 뉴로모픽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제한된 발전에서 아마도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공할 만한 이제 사태가 올 텐데요. 아마도 100년 내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오블리비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 우주에 떠 있는 테드라는 곳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미래가 재앙으로 가든지 터미네이터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아니면은 기계를 인간이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덜어주는 그런 동반자로 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나사하고 구글은 벌써 2013년에 D-Wave사에서 만든 약한 버전의 양자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인공지능 연구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D-Wave2 1097 큐빗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양자 인공지능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구글하고 나사 얘기입니다. 개인 기업과 정보기관이죠.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것입니다. 구글사에서 지난주에 양자 컴퓨터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슈퍼컨덕터 방식으로 해서 9개의 큐빗을 어레이를 시켜서 동작을 시켜서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 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계학습으로 돌아가면 신경망을 모방한 어떠한 알고리즘, 그런데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는 무엇이냐? 그것은 디지털 컴퓨터가 아니라 슈퍼컴퓨터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 구글의 생각이고 이쪽 분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구글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10년 내 현재 기계학습은 사라지고 양자 기계학습만 살아남을 것이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글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GST에서는 광양자 센터가 있는데 양자 인공지능이 타겟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타겟인데 최근에 논문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포스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양자 기계 학습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가 양자화되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를, 클래시컬 데이터를 어떻게 양자화할 것이냐, 이거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한 것은 데이터를 양자화하지 않고
오직 판단만 양자화해서도 양자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는 뉴로모픽 컴퓨터를 지나서 양자 컴퓨터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저는 그를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자 진동을 정기적으로 조절하는 것인데요. 그 조절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증폭하든지 아니면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자 진동을 열 주파수 대역까지 높은 주파수 대역에 조절하는 기술이 새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자 진동 공학, 영어로는 포논 공학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새로운 수자 중에 하나인 이른바 포논 트랜지스터를 제가 최초로 구현했고, 그에 관한 발표입니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공기 중에 있는 원자들이 다 같이 떠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원자들이 다 같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근데 춤을 추는 스텝의 속도가 꽤 느립니다. 느리게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열은 상대적으로 스텝을 빨리 밟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을 하면 여유가 있는데요. 여기 같으면 이제 바비큐 파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파이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자나 아니면 다른 파티클, 입자들이 여분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열입니다. 네, 원자 진동을 영어로는 포논이라고 부르는데요. 폰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전달자는 온이라고 부르는데, 전달자 온을 전미사에 붙여서 포논이라고 부르고, 원자 진동은 그래서 제가 포논이라고 지금부터 학문적으로는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코우스틱 포논이 원자들이 다음과 같이 움직이고요. 열의 경우는 이웃하는 원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옵티컬 포논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코우스틱 포논이 모두 다 관여합니다. 소리의 주파수는 킬로헤르츠 정도 됩니다. 열의 주파수는 대표적으로는 테라헤르츠인데 아주 높은 주파수는 100테라헤르츠까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영역의 주파수 대역을 모두 다 빼곡히 채웁니다. 헤르츠부터 100테라헤르츠까지 모두 다 관련되는 원자 진동의 주파수 대역이 존재합니다. 자, 전혀 다른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해서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요. 뉴욕타임스의 2015년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 smaller,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작아져 왔습니다. faster, 작기 때문에 빨리 행동합니다. cheaper, 작게 만드니까 가격이 싸게 됩니다. 소재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5번은 끝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이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연도입니다. 아재들이 주로 많이 태어난 1971년부터 아주 최근 한 2010년 그 정도까지는 이 집적도가 급속도로 올라갔는데요. 무어의 법칙,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는 황해 법칙. 이 법칙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이제 속도 향상입니다. 집적도의 향상. 대충 이제 10년에 10배 정도로 향상되어 왔는데 아주 최근에는 그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2010년 이후에 더 이상 집적도의 증가가 지금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요. 종말을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대안을 찾아왔고, 그 대안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일부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알파고를 비롯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실리콘을 써서 집적도를 증가시켰는데 실리콘 대신에 더 빠른 물질을 쓰자. 예를 들어서 그래핀이 있습니다. 또는 컴퓨팅 알고리즘, 컴퓨팅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자. 그래서 퀀텀 컴퓨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한국의 대세가 되겠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관점은 열을 지배해보자는 것입니다. 열은 여태까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전자의 속도이고요.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전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전자의 속도가 증가할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전기장의 세기에서 이미 전자의 속도는 포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소자는 포화된 전자 속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포화가 되냐면 전자가 스스로 열을 발생시킵니다. 열은 원자 진동이고요. 그럼 그 전자가 원자 진동들과 산란합니다. 자기가 만든 열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방법은 그 열, 즉 원자 진동을 제거하면 됩니다. 원자 진동의 제거, 새로운 방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그림의 경우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요. 자동차 엔진의 효율은 매우 낮습니다. 30% 정도 됩니다. 나머지 70% 열로 다 소실됩니다. 그 소실된 열을 다시 전기로 바꿔보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면 열을 제거, 또 필요하다면 열을 전기로 바꿔보자 하는 게 제가 제시하는 관점이고, 포논을 주파수 대비 애플리케이션 응용 분야는 무엇이 있는가? 바다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소나라고 있습니다. 뮤직 인더스트리, K-팝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뮤직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 초음파 이미징이 있습니다. 초음파 이미징도 원자 진동을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에는 통신 소자에 기가헤르츠 정도 대역의 포논을 활용하는 소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새로 등장한 개념들인데요. 열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하는 포논 다이오드, 그 다음에 열이 주파수 대역별로 경계면에서 반사나 투과를 조절할 수 있는 포논 결정, 그리고 레이저처럼 포논을 증폭하는 포논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부터는 제가 만든 소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포논 트랜지스터는 제가 정의하기로 전압으로 포논을 증폭하거나 스위칭하는 소자입니다. 이 소자를 수직 방향으로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주 익숙한 트랜지스터 개념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전자를 삽입합니다. 발생시킵니다. 자, 그리고 측정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전파하는지 관측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압을 표면 방향으로 걸었을 때 원자 구조가 이렇게 비틀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비틀림 구조가 포논을 전파시키는 핵심적인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구조를 만드는데요. 특히 이 경우는 횡파 포논이 생성돼서 진행합니다. 원자가 어떻게 떠는지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횡파 포논은 지진의 S파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P파라고 부릅니다. 자, 전압에 따라서 포논 신호를 관측했을 때는 주파수의 함수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어떨 때는 특정 신호를 켰다가 어떨 때는 특정 신호를 끌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신호는 120GHz 대역의 longitudinal wave, 종파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나 빛이 아닌 열도 조절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은 원자 진동이 주로 전달합니다. 원자 진동은 정기적으로 증폭하거나 스위칭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그것을 저는 원자 진동 트랜지스터라고 정의했습니다. 외부 전압의 형태를 잘 조합한다면 원자 진동의 좀 더 구조적인 형태를 우리가 삽입할 수 있는데, 원자가 어떻게 떠는지 그걸 모드라고 그러고요. 그 모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활용 분야에는 예를 들어서 통신 기법, 기가헤르츠, 우리가 휴대폰 통신을 쓰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수백 기가헤르츠 또는 테라헤르츠에 접근할 때 높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 포논이 활용될 수 있고요. 전자회로가 아닌 열회로는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는 열회로의 시대가 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포논 원자 진동의 주파수가 굉장히 넓은 대역에, 특히 테라헤르츠라는 미래 전자기파 주파수 대역과 유사한 주파수를 갖고 있는 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로 전환해서 전자기파 발진 소자로 쓰겠다는 어프로치가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런 이 커다란 어떤 제품 안에, 제품 표면에 미세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표면이 뭔가 특징적인 기능을 내도록, 예를 들자면 홀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보안 마크, 또 우리 얼굴 사진을 직접 넣는다든지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게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한 데 있어서 그걸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미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자연계에서 많이 보는 그 곤충에서부터 동물에서부터 모든 이 좋은 성능들이 이런 미세 패턴에서 시작이 된다는 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모사 기술이 우리들 이제 실생활에 들어와서 표면에 이 기계적인, 화학적인, 전기적인 특성을 임의적으로 제어하고 싶어하는 이제 시대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미세 패턴이 활용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휴대폰 안에 있는 각종 다양한 패턴의 광 소자, 광 들어가 있고, 그다음 매일 보는 화폐에 들어가 있는 홀로그램 소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 패턴을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 단차가 거의 수십 내지 수백 나노 단위로서 차이를 줌으로써 우리가 소자를 만드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제 이런 소자들이 이제 만드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죠.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로 이런 규칙적인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그 화학적인 방법의 한계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걸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이제 초정밀 가공 기계 기술로 해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지금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계를 한번 보시죠. 이런 기계들은 실제 기계의 최고의 제어 기술이 같이 포함된 하드웨어의 최고급 정밀 기술과 제어 기술이 같이 결합된 기계 기술들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또 한 가지를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공작물이 멈춰 있고 이 공구가 회전하면서 만듭니다. 보시면 미세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 움직임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로 우리 물리를 다 아시니까 이 기계가 움직이면서 20G에서 50G 레벨의 가속도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기계 움직임이 굉장히 심하고 그 진동이 발생을 하고 고에너지 소비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공 형상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조그만 그 공작물을 회전시키면서 깎는다든지 아니면은 기계가 움직이면서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우리 항공기에서부터 자동차에서부터 가전제품에서부터 굉장히 큰 제품들이 많은데 그 안에 뭔가 미세한 패턴을 우리가 실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시면 그럼 이 움직이는 기계의 스핀들 쪽에 뭔가 훨씬 빨리 움직이는 이 액추에이터를 장착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건 실제 이 스핀들이 이 안에 장착이 돼 있고, 그 스핀들의 이건 뭐 15,000, 18,000, 3만 RPM 이런 정도로 움직입니다. 그거를 이제 미세하게 움직여주면은 뭔가 그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 구상을 해서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회전축을 고속으로 미세 이송인데, 이게 달리 얘기하면 강제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진동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계 구조물 이송을 최소화하고 회전축의 이제 편심을 해소하면서 공구 끝을 자유로이 제어해서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원리를 보여드리면 스핀들은 이렇게 공구를 장착하고 회전을 하면서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제조오차 때문에 편심을 갖게 되고 그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또 언밸런스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돌아야 되는데 실제 기계는 이렇게 돕니다. 그걸 별하별 제어 작업을 해서 없애는 작업이 이제 기계 작업이고 이렇게 피드백 경로 제어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미세 패턴이 가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축의 불균형이나 가공력이나 편심 이런 것들을 피드백 경로 제어를 통해서 운동 오차를 감소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이건 실제 눈으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초기 스핀들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전자기기로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없애는 작업인데 이 XY 축에 변이 센서를 측정을 하면서 이런 궤적을 그리는 이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마이크로 렌즈가 있죠. 마이크로 렌즈에 보시면은 직경 200 미크론 사이즈의 마이크로 렌즈, 그 렌즈 위에 피라미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면은 가장 단순하게는 사진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서 이걸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을 시켜서 그 스케일에 해당되는 만큼 이송을 시켜주면 거기에 따른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사진을 이제 읽어 들어가 가지고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시켜서 가공된 시편 사진이 있습니다. 빛의 비춤에 따라서 바로 이제 홀로그램 패턴이 나타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기계는 스핀들 자체도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스핀들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최소 컨트롤러블 뎁스가 이제 200나노미터인데 최고급 스핀들 기술을 활용을 하면 이게 거의 20나노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활용할 기술은 이 기술을 이런 기존의 우리 현재 다른 기계 기술은 이런 형상 가공이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상 위에다가 복잡한 패턴을 이제 어떻게 넣을 수 있는가가 충분히 가능해지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 되면은 이 복잡한 패턴을 만드는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계 운동하고 이 스핀들 끝 부분에 거의 진동 주파수에 해당하는 진동 주파수를 결합을 하면 이런 아름다운 무늬들이 나옵니다. 이런 무늬들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우선 에너지 소비 절감에 있어서 60에서 거의 80% 이상 아니면 200% 수준까지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해서 이런 평면, 곡면 위의 미세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뭐 3D TV의 앞으로 에너지 분야 그리고 금융산업 분야에 활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